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입니다. 네, 이거 저희 오늘 상복 컨셉인데, 이거 끝까지 영상 보시면 왜 상복 컨셉인지 저희 아실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도리스 레싱의 단편 소설입니다. 우선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워낙 이 작가분이 하드캐리라 작가 자체 이야기가 매력이 많아요. 네, 작가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1차 대전 이후의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래서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식민지에서 식민지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큰딸이었던 작가는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요. 13살 때 가톨릭 기숙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어서 15살에 어머니와의 불화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둘을 낳고 또 두 번의 이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도리스 레싱이 30살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작가는 이런 결핍과 고난을 겪으면서 작가로 성장합니다. 작가는 당시 평단 학계와 사이가 안 좋았대요.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페미니스트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그녀에 대한 편견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니까 자기는 그냥 작가다라고만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인터뷰 교절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2007년 작가가 이제 88세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도 기자가 이제 집 앞에 찾아갔는데 그때마저도 인터뷰 교절을 하셨다네요. 캐릭터 일관성 있으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다작을 하신 분이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1960년대에는 페미니즘 소설을 주로 쓰셨다가 70년대는 방향을 바꿔서 그 SF 소설을 쓰는데요. 제가 앞에만 잘 읽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캐릭터들이 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고 거기다가 이 책을 제인이라는 필명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단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이 책에 11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한 편 한 편 이야기가 다 강렬하고 면서 좀 담담하게 써 있어요. 네, 뒤에 책 속에 안나 까레니나랑 똑같은데 그 안에서 사랑이랑 낭만적 사랑을 벗겨낸 그런 것이 소거된 연애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 11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꿰는 정리 같았습니다. 작품 모두 외형적으로는 사랑이나 아니면 결혼 얘기, 남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다 보면 그 안에 사랑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1960년대 런던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 굳이 1960년대 소설을 읽어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의 실체 아니면 관계의 모순, 여성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11편 중 첫 번째 소설하고 마지막 소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에 실려있는 최종 후보 명단에서 하나 빼기입니다. 주인공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남자는 문학의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중년 기자입니다. 스스로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든 자기가 자고 싶다는 그 생각까지 하는 자아도취 중증 상태의 남자죠. 그러다가 이제 무대 미술 감독으로 핫하게 떠오르는 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그녀와 한번 엮여질 수 있을까 노리고 있는 와중에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전에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녀가 이러는 극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기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스태프들과 격이 없이 지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의 매력을 어떻게든 이렇게 어필하려고 조급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실패도 성공도 아닌 시간을 보내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인터뷰를 마쳤는데 여자는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 준다면서 결국 집까지 라면 먹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집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여자는 이제 귀찮아 죽겠다면서 그에게 환멸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같이 자줄 테니까 어여 일 보고 꺼지라는 식으로 대하죠. 이게 성범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가해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그려내니까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착각 정도가 심한지 잘 보여줘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나름 자신이 인텔리다, 뭐 지성인이다 이런 남자들을 뭐 일반화한 구석도 있긴 하지만 1960년대 이게 발표됐을 때 당시 문화예술계 인물들이 얼마나 당혹했을지 네. 미움받았을지 작가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홍상수 감독에 나오는 남자 인물들이 그 되게 지리멸렬하잖아요. 영화에서 네, 그런- 교수, 작가 막 이런 사람들 질문하면서 예. 직업은 괜찮지만 음. 룸펜이죠. 그런 지리멸렬함이 여기서 딱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남은 사람들 얘기 같아요. 그래서 왜 이번에 그 미투 사건에서 정치계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 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았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겉으로는 지성이냐 했지만 그 안을 까보면 다 속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소설 읽고 좀 찔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또 이런 거 절대 안 읽거나 이 작가 작품 잘 썼네 못 썼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또 무겁고 답답한 주제를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썼습니다. 네, 다음은 19호 실로 가다입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완벽한 부부예요. 남들 보기에 부족함도 없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생활에 만족하고 둘 다 교육도 다 잘 받았고 행복한 가정.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2층에 그 아내의 방을 만들어 줍니다. 어머니의 방이라고 그 방 겉에다가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에는 아이들이 계속 올라오고 일하는 사람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거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 주인공이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허름한 호텔도 아니고 모텔 방을 잡아서 아침에 모텔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텔에 가서 뭐를 하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다가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문장이 이것은 지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깨뜨는 그 주제 문장인데요. 그 당시 부부는 그 사이에서 지성인이었고 자신의 부부 생활 문제도 역시 지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여자는 열받아 하지 않아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데서 열받으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여자는 자기 삶의 균열을 발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받아 한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이레이셔널 이건데요. 또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그때 번역은 좀 열받아로 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로 보면은 처음에 이것은 지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중간에 남편이 살짝 외도를 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자꾸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방해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여자를 지성적이지 않게 만드는 짜증나게 하죠. 그 지성과 거리가 먼. 예, 지성의 실패에 대한 얘기의 중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사람을 붙여서 아내가 어딜 갔는지 이렇게 쫓겨해서 호텔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유를 묻자 아내가 나 외도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정신병자로 몰리는 것보다 그 편이 편한 거죠. 그래서 남편도 사회도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가장 충분한 시간이고 완벽하다고 느끼는 걸 이해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그게 계속 지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한 6개월 전에 찍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6개월이 다시 이제 책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예. 근데 그때는 여자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좋은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되게 심쿵하더라고요. 좋은 집에 살림해주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출퇴근하는 파출부도 있고 아이들 돌봐주는 유모도 있고. 예, 유모도 있고 다 있고 그런데 혼자 호텔방도 아니고 그 모텔방 허름한 데 가가지고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그녀를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주말에 혼자 도서관 가고 책 읽고 혼자 밥 먹고 그러는 게 지친 일상에서 당 충전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 사람에게도 약간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고 이런 문장들이 세월이 흘렀어도 반짝거립니다. 네, 뭐 자기만의 방, 19호실이니까 그 버지니아 울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1929년에 발표된 소설이에요. 그리고 19호시로는 한 세대가 지났죠? 63년에 발표됐고, 근데 또 저희는 그 64년부터 한 40년 뒤 정도 됐잖아요. 그때보다는 여성의 지위도 좋아졌고, 뭐 교육 문제, 사회 체계도 훨씬 좋아졌지만,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공허함은 여전하죠. 근데 이게 비단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여성이냐 모든 남성이냐 사람. 직장이 있느냐 네. 없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모두가 다들 약간 공허함이나 실존의 문제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말 부분이 저는 좀 슬펐죠? 슬퍼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거를 좀 많이 생각했는데 그 정체성의 문제 아니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네네. 생각해 봅니다. 그거 우리가 좀 살면서 이게 막 너는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내면과 그 공허함을 좀 더 들여다봤을 때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일반화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